지난주 미국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내용들 중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7번째로 30, 50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여전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형상 경제 위상과 실제 대우를 받는 것 간에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이 현지 분위기가 어땠는가부터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님. 네. 최근에 그 외국 자본이 한국의 펀더멘탈 간격이 많이 이탈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그 정확한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우리 경제에 갖고 있는 많은 당면한 현안 중에서도 아마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께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될 거예요. 일단 한국경제설명회 4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공식적인 설명회는 9년 만에 이루어져서 사실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지금처럼 하나의 그 국가가 된 상태에서는 매년 한 번씩은 좀 한국경제설명회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정책 당국이 뭐 했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사실 그 책임분들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4년 반 만에 열려서 그렇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그 출구 전략 추진을 앞두고 신흥국들이 이렇게 상당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렇게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에서 그 선진국에 해당되는 선두국에 해당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설명에는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자리에 공식 비공식으로 많이 그 참여하고 직접 참가도 했었는데요. 대체로 보면 한 100명 내에 오면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도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경제 주재하는 설명회에서 한 자료가 한 130부만 마련했다 그래요. 그 정부가 준비가 없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130부 정도 마련하면 무난합니다. 그러나 긴급으로 한 참가자가 200명이 넘다 보니까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같은 시점에서 뉴욕에서는 이제 최 부총리가 주관하는 한국경제설명회 있었고 또 비슷한 시점에 워싱턴에서는 특파원 간의 그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똑같이 이제 한국경제설명회지만 똑같은 두 가지 가장 국제금융 투자자로부터 관심 있는 외국 자본의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에 수장하는 최 부총리, 그다음에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이주열 그 총재 간의 이견이 보였어요. 그래서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령 아마 최 부총리가 얘기하신 것은 이런 각도일 겁니다. 정확하게 또 경제 감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이탈이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외국 자본이 이탈되더라도 외환 보유고라든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경상수직자로 볼 때는 충분히 완충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신흥국가는 차별화된다 해서 일부 매스컴에서는 외국 자본이 이탈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도 외국 자본이 이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각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열 그 총재께서는 외국 자본 이탈이 우려된다 해서 똑같은 현안 가지고 서로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일까 했을 때는 올해 성장률이 최 부총리께서는 3% 후반은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이주열 총재께서는 3% 중반으로 간다 해서 가장 관심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한국경제설명회를 하는 자리인데 두 경제수장 간에 이렇게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서 오히려 한국경제설명회가 우리 경제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국제금융시장을 하는,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처럼 국제금융시장에 30년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 돈이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금리 인하를 두고 뭐 금통위가 이게 열리지 않습니까? 각자의 그 부처 간에 어떤 입장이 있긴 합니다는 대외 나가서는 부채 간의 이해관계 관계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부채의 어떤 이해 문제 이런 걸 좀 이렇게 수면 아래 내리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입장을 해서 국제 투자가들이 흐린 그 구름이 그런 것을 좀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 설명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4년 만에 오랜만에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인데 한국의 경제수장 두 분이 좀 조율을 해서 그 다른 나라의 설명이 됐으면 좋은데 이견차가 있었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이 기간 중에 나온 이야기 중에 우리 경제가
이제 30, 50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내년에 이런 예상이 나와서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1인당 GDP와 인구수로 얘기하는 이 30, 50 클럽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더더욱 이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비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 정확한 위상이 어떨까 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이때를 기해서 한국이 30에서 50 클럽에 가입한다, 세계에서 7번째를 가입한다 해서 그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7번째라고 하니까요. 그래서요. 네. 그거 관련된 페이퍼를 내놓은 기관도 아마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의 그 속속을 알아보면 네. 저희처럼 이제 이렇게 항상 경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체를 얘기할 때는 사람도 몸체가 있고 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몸체에 맡겨서 지능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개발해야 따라져야 그 사람이 그 노멀 정상이다. 네, 조화로운 이렇게. 거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할 때는 비정상이다. 이 말이 방송용어로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또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의 그 경제 위상은 그 기관도 꼭 이런 것을 좀 같이 염두에 둬서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위상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체로 얘기할 때는 몸체와 지능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난주에 많이 화제가 뿌렸던 30, 50 클럽 가입은 경제 하드웨어 측면, 인체로 얘기하면 몸체, 몸형의 대표적인 경제 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능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가장 이렇게 경제 위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이렇게 될 때 OECD 클럽 가입한다, 부자 클럽에 가입한다 해서 과거에 그 김영삼 정부 때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아마 시청자분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OECD 클럽 가입하면 부자 클럽에 가입하고 우리 경제의 최소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이 OECD 클럽보다 더 그 객관적 지표가 30에서 50 클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 30에서 50 클럽의 정확한 용어는 30K, 50M 클럽이다 이게 정확한 용어인데요. 여기서 K는 1000.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인당 GDP가 3만이 되겠죠? 네. 그리고 M은 밀리언, 100만입니다. 곱하면 5천만. 5천만. 인구가 5천만 해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그 다음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인구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는 내년에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렇게 도달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이렇게 30, 50 클럽에 가입한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다는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예상대로 내년에 30, 50 클럽에 가입한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7번째다. 그렇다면 앞서 이 클럽에 먼저 가입한 6개 나라는 어딘가요, 위원님? 네, 예. 사실 그 30에서 50 클럽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면 우리가 보면 전 세계가 270개국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270개국으로 할 때 가장 핵심국은 뭐냐 했을 땐 그동안 G2, 그룹 2, 그 다음에 그룹 7, G10, 뭐 G7, G10, G20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경제 핵심국 내지는 국제 협상이라든가 국제 규범을 이거 정립할 때 주요 역할을 하는 이런 국가를 보통 시청자 여러분도 G2, G7, G10, G20 이렇게 많이 이제 아마 들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침부터 진행자분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G2, G7, G10, G20 이렇게 얘기할 때 시청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진행자분께서 그 네 가지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용어가 무슨 용어입니까? 올해는 사실 G2 얘기를 G2 얘기 많이 하죠. 나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역시 G7에서 G7 뭐 재무장관 회담, G7 정상회담 해서 사실상 G7을 아마 올해는 G2를 많이 이슈가 돼서 진행자께서 이렇게 경제 감각이 좋으시기 때문에 얘기하셨습니다는 사실 G7이 가장 많이 들렸던 용어거든요. 그 중에 그 캐나다를 제치고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이렇게 가입했기 때문에 3년 전 20에서 50 클럽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습니다는 내년에 30에서 50 클럽 가입하면 세계에서 7번째 하다 보니까 결국 국력 지표로 본 경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우리 경제 위상은 세계 270개국 중에서 7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서 상위 선진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은 외형상으로는 선진국임에 틀림없는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국가들 보면 대부분 선진국 중에서도 또 상위 선진국들 아니겠습니까? 이 서방 선진국 7개국 가운데 캐나다를 제외한 나라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30, 50클럽에 가입한다. 명실공히 이제 선진국이다. 그 대열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도 진행자분께서 가치 판단을 좀 기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체형이 성인이 됐고 성인에 맞게끔 지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평가할까? 만약에 이제 몸체는 성형인데 지능은 어린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평가를 몸체를 기준으로 해서 성인으로 봐야 될까? 지능을 중심해서 어린아이로 미숙아로 봐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몸체 체형 크기보다는 지능을 생각해서 아마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비정상이다 아니면 어린애다 뭐 이렇게 생각은 어린애다 해서 뒤쪽을 더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분도 그렇게 평가하시죠? 외형상으로 완성이 됐으면 이제 내실을 채워가는 단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 위상도 사실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볼 때 대표적인 그 하드웨어 위상인 30에서 50클럽 가입했어도 다른 지표들, 종전에 시청자분이 익숙했던 지표를 한번 한국경제 하드웨어 위상을 보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GDP 규모로는 세계 14위, 그리고 무역 규모, 수출과 수입과 합친 무역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7위, 수출 규모 8위, 수출 규모로 분리시키면 7위, 시가총액으로는 세계에서 7번째 하다 보니까 역시 다른 하드웨어 경제 위상도 전부 G10, 세계 10위권 이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체 지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위상은 투명도를 따진다. 투명도를 따지는 지표가 있죠. 부패도 지수. 독일의 국제 투명성 기구 TI라 그러죠. TI, Transfer Institute. TI에서 매년 12월 5일 날 Anti Corruption Day, 반덤핑, 반부패 데이 앞두고 발표하는 이 지수가 상당히 대표적인 투명도 지수, 부패도 지능 지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아시겠으면 지하 경제 규모. 조세 체계에 의해서 벗어난 탈루소득이라든가 세금 안 내는 소득들 이런 소득의 규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 피지역에 검은 돈을 숨긴 비자금을 숨긴 규모. 요걸 가지고 이제 많이 따지는데요. 요건 이제 국제 조세 정의 네트워크에서 발표합니다. 참고적으로 시청자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원천을 어디서 발표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내용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이 부패도 지수가 작년에 발표한 TI에서 발표한 거로 보면 46에 해당됩니다. 외형적인 순위에 비해서는 격차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경제 발전 단계로 비해서 부패도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세계에서 최고 높다. 세계에서 최고 높다. 두 번째는 지하 경제 규모가 경쟁국에서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자금 어디냐? 뭐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 피지역 많이 시청자분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그 검은 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드웨어는 선진국인데 소프트웨어는 신흥국이다. 그럼 한국경제평가가 선진국의 신흥국이냐? 인체에서 몸체와 지능이 따르지 않을 때 지능을 중시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국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흥국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외형적인 것 외에 어떤 부패도라든가 이런 거 평가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엇갈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객관적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세계 벤치마크 지수라든가 이런 거 보더라도 어떤 지수는 선진국 대열에 어떤 지수는 신흥국 대열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은 확연히 또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국 경제 설명할 때 참여했던 그 국제 금융 투자가들이 한국의 정확한 지위가 어딜까? 이게 왜냐하면 고민스러운 거죠. 모든 글로벌 자금들은 고객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항상 벤치마크를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가면 선진국의 비중, 신흥국에 들어가면 신흥국의 비중이 달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자금은 내 고객 돈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한테 나한테 투자금 맡긴 사람들의 객관적 지표, 내가 왜 한국에 투자했는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투자했는지, 미국에 투자했는지 했을 때, 자, 한국의 선진국에서 벤치마크 지수 선진국에 하면 투자를 많이 했다. 선진국이니까. 이런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하나의 국가 된 상태에선 글로벌 자금들의 어떤 벤치마크 지수의 그 특정국의 경제 위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흐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에서 보면 두 가지 지표가 있죠. 벤치마크 지수가. 하나는 유럽계, 중심은 영국.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가 있고, 하나는 미국. 그래서 모건 스탠리 지수가 있죠. 그래서 FTSE 지수, 그다음에 MSCI 지수 다 이렇게 아마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근데 사실상 그 FTSE 지수는 영국의 특성답게 경제 외형상 규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여기 웨이트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하드웨어 측면 외형상 규모는 세계에서 아주 상위 선진국이기 때문에 FTSE 지수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죠. 그래서 2년 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죠 이미. 근데 도의적 태양성, 어카운터빌리티, 모럴 해저드 이런 걸 중시하는 이런 지수는 모건 스탠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이 선진국의 예비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한다 이렇게 많이들 떠들고 있지만 그래서 매년 5월달, 6월달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그 선진국 지위, 신흥국 지위를 바뀔 때 발표할 때마다 대부분 그 국내 증권사들이 항상 뭐냐 올해는 모건 스탠리 지수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합니다. 투자하세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오히려 올해는 예비 명단까지 선진국의 예비 명단까지 탈락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죠.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보면 경제 외형상 규모보다도 이 어카운터빌리티, 도의적 책임성, 모럴 해저드 이걸 중시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 1년 때는 상대 비교로 볼 때 노력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가 더 노력했기 때문에 상대 지수거든요. 전부 부패적 지수는 우리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예비 명단까지 탈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떨 때는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 보면 선진국 지수에 공식적으로 편입돼 있고 모건 스탠리 지수 보면 선진국의 예비 명단까지 탈락돼서 실흥국지로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도 정확하게 한국의 위상이 어떨까? 왜 이게 국제 투자가 또 화두가 되고 있을까? 정책 전환기에 왜 화두가 됐을까 하는 것은 아마 상당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사회 지도층이나 아니면 리더로서 또 요구되는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위상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분명 뭔가 이건 부조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위가 동일해야 됩니다. 착시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리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진행자분 오늘 지겠습니다. 진행자분이 제가 아주 좋아 보이면 그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좋아 보이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나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비토를 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안 좋아 보이거든요. 안 좋아 보일 땐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의 객관적 지표가 이런 지표에서 서로 동일한 지위가 나야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선진국이고 어느 때는 신흥국이다 보니까 좋을 때는 사람이 더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쁜 짓 하시는 분한테는 더 좋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좋을 때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지위를 받는다. 좋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 자본 많이 들어오죠. 외국 자본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냐?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좋으면 원화가 절상돼서 수출 기업 경기에 타격을 주죠. 그다음에 외국 자본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더 많이 들어오면 쏠림 현상이 가면 주가 거품 발생하죠. 그래서 경제의 경기 순환의 진폭이 좀 넓어집니다. 어쩌면 내실보다는 과도하게 들어온다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시각에서는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 그러면 신흥국들이 당연히 우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안 좋아 보일 때는 한국이 이제 선진국 지위를 받으면 외국 자본 이탈이 안 되는데, 신흥국 이 지위로 받으면 다시 떨어지면 한국에서 경제 펀더멘탈 상에 문제가 없고 한국 경제 설명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외국 자본 이탈에 대해서 펀더멘탈 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외환보유라든가 위기 판단 지표를 일단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혀 문제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도 800억 달러 이상 전부 나오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 자본은 빠져나갑니다. 외국 자본은. 한 달 전에 원달러 환율이 950원 떨어진다. 이렇게 대부분 외환 전문가 받지 않습니까? 지금 1070원대로 올라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될까 했을 때는 바로 있습니다. 안 좋을 때는 신흥국지를 받는다. 그럼 자금이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이탈된다. 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고, 그죠? 주가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지가 정확한 지위를 찾지 못할 때는 바로 뭐 좋을 때는 더 좋아지고 나쁠 때는 더 나빠지는 이게 경제에서 보면 어떤 면에 편입되어 있다. 사이클리컬리티, 사이클, 경제 사이클에서 정점으로 올라갈 때는 더 정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떨어지면 더 저점이 떨어지는 이게 경제 거시경제이라서 사이클리티 시청자분께서는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한국 경제 설명할 때 외국 자본 이탈되느냐 아니냐 놓고 이견. 또 한국 경제 설명회가 3% 후반이냐 3% 중반이냐 이견.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경제 정책이라든가 기업의 경영 계획이라든가 투자자의 전략을 세울 때는 이 경기 사이클의 진폭이 크니까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낙관적으로 보면 아주 낙관적으로 보게 되고 비관적으로 보면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있어서 경제에서 보면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 심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타격을 받게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한없이 꺼져 내리는 그만큼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다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우리가 밖으로 또 안으로 선진국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이 지금 뭐 창조 경제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경제 연령을 좀 젊게 하고 늙은 돈을 좀 젊게 해야지 인체에서 보면 혈액이 고여 있으면 내가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왕성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신체에서 보면 돈이 늙어서 피가 늙어서 고여 있으면 사람이 노랗게 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늙어가는 돈을 젊게 하는 이런 쪽에 뭐 그룹의 금융사의 회장께서 아주 좋은 편을 쓰셨습니다는 늙은 돈을 빨리 좀 젊게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인체를 보면 돈을 아주 젊게 하자. 돈을 젊게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한국 경제 아주 핵심 요체를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도 피가 고여서 썩게 되면 새 피를 두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에 노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경제에서 소프트웨어 측면, 이 측면을 좀 빨리 좀 젊게 해야 되죠. 그러면 경제에서 젊게 한다는 건 뭐냐? 지능을 올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투명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명도를 높이는 건 뭐냐? 경제에서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얘기죠. 불확실성. 그죠? 투명도를 깨끗이 하면 불확실성을 줄인다. 불확실성에서 피가 들어갈 때 꽉 막혀 있는 이런 투명도, 불확실성을 줄이면 경제가 피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늙은 돈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젊은 회출을 해서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경제가 아주 살아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하드웨어에 맞게끔 이제는 한국 경제 투명도를 좀 올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했습니다는 부패도 청산해야 된다. 부패도는 뭐냐? 규제가 많아서 경제적 렌트, 불로소득이 있을 때는 이걸 빨리 좀 이게 부패가 생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는 공공기관과 국민과 갈 때 공공기관이 갑, 국민이 을 이 관계는 빨리 청산해야 된다. 국민이 빨리 좀 주인이 돼야 된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치를 좀 찾아가야 된다. 공무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의 부패도 지수가 올라갔느냐? 스위스의 IMD 올해 경쟁력 보고서 보면 부패도 지수의 청산에 가장 큰 것이 한국의 공무원 집단,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한국 경제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하는 측면에서 제발 좀 국민들한테 고개 숙여서 국회 입법도 좀 잘 통과시키고 이런 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우리의 그 조세 체계에서 탄로된 소득,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체납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는 강남 지역의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위상이 뭘까 해서 경제 발전 단계에 말해서 납세면을 잘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면 뭐 옛날에 상무장관이 우리 돈으로 10만 원 조세 체납에 있어서 세금 체납이 없어서 상무장관도 못하다 보니까 당신 능력이 주니까 국민이 풀어가지고 결국 상무장관 돼서 아주 훌륭한 역대 상무장관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단 10만 원의 세금 1,200 가지고 결국은 공직사회도 못 들어갈 뻔했던 이런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사실상 그 국민의 어떤 인프라, 사회 인프라를 하려면 또 하위계층을 생각하면 전 이렇게 지하경제금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좀 소득 수준에 맞게끔 납세는 반드시 내야 된다.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떤 의식이다. 이게 한국 경제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권력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소위 그 해외에 검은 돈 숨기는 거 좀 하게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가 위상마저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조세정이었고 그 얘기하지만 거기에 검은 돈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그거 모릅니다. 조세정이 나서 조세 피난자도 모르고 거기에 어떻게 검은 돈을 숨기는지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조세 비적의 검은 돈의 숨긴 규모가 세계에서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에 그동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복하고 많은 소득을 벌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을 외면하고 갖다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공직자,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일수록 국민한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면 한국의 화두에 맞게 소프트에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왜곡 현상이 줄어들면서 대외상도 높아지고 한국 경제 설명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은 좀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뭐 사람도 겉으로 외모는 번듯하고 한데도 성품이 못 따라주면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가는 그렇죠. 다들 예, 알고 예, 계실 겁니다. 내년에는 이 30, 50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각종 규제라든가 나라 안으로는 지하경제, 밖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숨어있는 검은 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